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들으시면 굉장히 피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앞부분에 너무 좋은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이 영양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네,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뉴트라이트 하나하나의 영양소가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생애주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리라이트, 과연 어떠한 영양소가 제한이 되는지 슬라이드 공유하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생애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생애주기와 연령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떤 영양소를 누군가에게 권장할 때 그 연령대에 맞는 영양소를 권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생애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애주기라는 것은 보통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런 순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나이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영유아기의 경우에는 5세 정도까지를 우리가 영유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동기 같은 경우는 6세부터 12세,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13세에서 18세, 청년기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29세, 중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9, 장년 같은 경우는 50에서 64세, 노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만들어진 분류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전체 연령 대비 중간 정도가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청년기 그럼 19세에서 29세 요 사이를 우리가 청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나이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중위 연령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1980년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년기가 이론상으로 딱 맞았습니다. 19세에서 21세 정도가 적정한 청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5세가 어찌 보면 청년기, 우리나라의 딱 중간 인구 나이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중위 연령이 한 52.6세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 생애 주기도 어찌 보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게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 또 건강 수명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평균 수명은 중위 수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 정도라고 한다면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태어난 이후에 그 시대의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란셋이라는 문헌자를 보게 되면 2030년경 정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는 84세, 여성 같은 경우는 90세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건강 수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79세까지 어떤 분이 사신다라고 한다면 이 분이 사시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감기, 독감, 우울증, 교통사고 등을 겪은 그 건강 실손 기간을 빼면 건강 수명이 실제로 56세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즉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헬스케어 4.0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헬스케어 4.0 시대에서 즉 우리의 건강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 수명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데 반해서 건강 수명의 증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연명 치료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명은 늘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수명은 생각보다 줄어들고 있고 이 격차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 소득별, 건강 수명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아주 재밌는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간의 건강 수명 격차가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년 정도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올라가는 반면에 삶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건강 수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자료예요. 건강은 경제력의 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기대 수명, 서울을 딱 비교했을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84.2세이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 81.3세입니다. 그 외에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건들도 특정 구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구가 좀 나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비만율, 의사수, 고용, 음주율 모두 강남 쪽이 소득 수준이 높은 쪽이 더 높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재밌는 게 그에 반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쪽이 좋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구였는데 어렸을 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았다라는 특징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소득과 이 건강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많이 좀 매칭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즉, 자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일까? 뭐 환경오염,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부족.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를 식품을 통해서 적절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생활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다르게 식생활 평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식품에 대한 인식이 이 사회의 흐름만큼 빠르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음식이 어떤 영양학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속적으로 여- 그 좋아했던 음식의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에 한 뉴욕타임즈 광고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설탕이라는 슈거 인포메이션 광고예요. 70년대. 설탕이라는 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부스팅하는 데 있어서 삶에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영양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건강의 질을 떨어뜨리는 초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의 식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면서 편중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초가공식품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섭취하는 음식의 한 90% 정도가 초가공식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가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흔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가공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맛과 향이 가미된 모든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 탄산음료, 과일, 음료, 그리고 유제품, 색과 향이 가미된 유제품,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또 시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리얼 같은 마른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초가공식품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많이 요즘에 섭취하고 있는 밀키트나 레트로트,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섭취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들이 초가공식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계자를 보게 되면 영국인들의 한 70% 정도는 이런 초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비만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됐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초가공식품이 어떤 문제가 있어? 초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기호성이
높은 식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맛있는 식품을 의미하죠. 맛있다라는 것은 맛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신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가공 식품들은 특정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함으로써 건강의 유지가 어렵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교학의 아버지 리비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생물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족한 영양소가 아니라 부족한 하나의 영양소다라는 의미예요. 즉,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10가지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해. 그 중에서 9가지를 풍족하게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양소는 부족한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하나만 섭취하는 것보단 다양한 영양소를 단기간 섭취하는 게 하나의 영양소를 장기간 섭취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영양소가 신체에서 충족이 돼야지만 지금 보시는 부족한 부분에 의한 결손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에 대한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갔지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영양소 결손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이라는 영양소, 또 비타민 D라는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섭취량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 90%,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90%,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60%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에 대한, 무기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섭취에 있어서만큼은 그 수준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 몇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열량 에너지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영양소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데 반해서 그 외의 영양소는 거의 대부분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영양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기본적인 영양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외의 기능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신체 내에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영양소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필수 영양소와 비필수 영양소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마찬가지지만 필수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비필수 영양소는 신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을 더 권장하는 영양소를 우리가 비필수 영양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필수, 비필수 가리지 말고 고르게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학교 때 배운 5대 영양소 개념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과 무기질을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5대 영양소라는 말보다 기본적인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아니라 3대 영양소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3대 영양소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현대인들이 식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예컨대 탄수화물, 또 지방 같은 경우를 이 5대 영양소 범주에서 살짝쿵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영양소 뭐야?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을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꼽고 있고요. 6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이섬유라는 영양소가 포함되고 7대 영양소는 식물 영양소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영양소라는 것이 다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질병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을 하나의 영양소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양소들도 서로 연합을 해서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보다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비타민 A와 비타민 E, 비타민 K, 아연 같은 경우를 같이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비타민 C와 비타민 E, 비타민 B12, 철분, 구리, 셀레늄 같은 경우를 같이 섭취했을 때 같이 궁합이 일반적으로 잘 맞는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중심에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신체 내에 들어왔을 때 이 장내 이 무기질의 이온화도를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개를 섭취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100개 중에서 흡수율이 좀 좋은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30개 정도, 흡수율이 낮은 무기질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만 흡수가 되고 그 외의 것들은 몸 밖으로 다 배설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타민 C와 어떤 무기질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 이 비타민 C가 이 무기질의 흡수율을 증진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C와 더불어서 장내 무기질의 흡수율을 증가시켜주는 또 하나의 인자가 있는데요. 요 앞 시간에 배우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대표적인 인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몇 가지 단세 지방산들이 장관 내에서 종의 다양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될 경우에 이 단세 지방산에 의해서 내가 섭취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질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무기질의 가치, 내 몸에서의 기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같은,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궁합이 맞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보는 것보다도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만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영양소를 권장할 때는 하나의 영양소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권장해야 된다. 자, 그럼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어떤 영양소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또 어떤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 있을까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일단 영유아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키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얘기예요. 일단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학번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키우고 보자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먹어서 살찌면 나중에 키가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얘기를 잊어버리셔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만이 되면 소아비만의 80%가 성인이 된 이후에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라는 문헌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영유아기 때 건물을 짓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애 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유아기의 어떤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되나? 우리가 파트너분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있게 느끼게 함으로써 편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장 관련돼 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면역 기능 저하가 오게 되고 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태어난 이후에 처음 접하는 인지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 물질을 일단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앞서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대표하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결과물이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에 적절한 단백질이 신체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영유아기 시기를 제1의 급성장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나 만 2세까지의 제1의 급성장기는 삶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시기예요. 이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제1의 급성장기를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회색 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제1의 급성장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의 급성장기 거쳐서 일반 성장 시기, 그리고 제2의 급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제1의 급성장기의 시기에 적절하게 신체를 만들어주지 못할 경우에 그 이후에 아무리 영양 공급을 적절하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체가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의 급성장기, 즉 기초공사를 잘 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식생활이 안 좋아졌어.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회복이 될 수 있으나 제1의 급성장기는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과 더불어서 어떤 영양소야? 불포화지방산, DHA, 우리 두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양소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양소가 바로 철분이라는 영양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아기의 철분 섭취는 보통 인위적인 섭취는 좀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 줘야지 돼?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적절한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들이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갓 태어난 시점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철분을 활용할 수 있는 철분을 자신의 몸에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갓 태어난 이후에 6개월 정도는 철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철분의 문제는 6개월이 넘어간 시점에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분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5개월 정도부터 우리가 이유식을 섭취시키잖아요. 이 이유식을 섭취할 때 위주의 지방이 없는 육류와 함께 이유식을 섭취시켰을 때 적절한 철분 공급이 가능하다. 모유를 통해서는 절대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철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하게 철분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지 발달 검사를 이 시기에 하게 되면 학습 능력이라든지 지적 수행 능력, 또 체력, 감정 등의 결핍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나온 문헌 자료에 따르면 앞에 나온 문헌 자료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1의 급성장기 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신체가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사회적 인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수행 능력, 또 기억력 등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기질의 적절한 섭취,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 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DHA의 적절한 섭취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영유아기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제2의 급성장기의 적절한 과다한 열량의 섭취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서 이번에 퀴즈 결과지에 대해서 건강 성장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결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결과의 비교점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와 MAM이라고 해서 중증도의 영양실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비교를 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더 가깝냐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난 잘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시야에서, 그 외의 시야에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섭취하는 음식이 이 고열량, 고지방,
고트랜스지방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비만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걸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생활습관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성조숙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조숙증은 과거에는 여아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죠. 일반적으로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나이대에 맞지 않은 과도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써 성장을 늦추어지는, 과도하게 늦춰지는 현상을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진단 건수는 여아가 많습니다. 남아에 비해서 18배 정도가 높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12년간 보게 되면 남아가 지난 12년간 83배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네, 사무실에 불이 꺼졌네요. 네, 네, 바로, 네. 바로 이 성조숙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일단 많이 성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 신체의 세포 대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포 대사가 많다라는 것은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를 기본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등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또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 칼슘과 마그네슘 등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요. 칼슘과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 비타민 D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해드려야 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서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마찬가지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고요. 또 식생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짠 음식을 섭취시키지 않는 거예요. 짠 음식.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시킬 경우에 이 나트륨이 아이들 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칼슘을 몸 밖으로 칼슘 빼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갈증이 유발되게 되죠. 갈증이 유발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수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 수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신장을 타고 몸 밖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데 이때 나트륨이 같이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나트륨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칼슘을 잡고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가급적인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이란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뼈 건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에요. 바리바리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이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칼슘이 계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칼슘이라는 것은 신체를 좀 정서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스트레스 하에 노출됐을 때 그 스트레스 수준을 안정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영양소 역시도 바로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이란 영양소는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리비히의 법칙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때 사실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플랫폼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그로잉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이고 다각적이고 독자적인 성장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보완점을 찾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로잉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그로잉 랩을 설명드릴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NQ 서비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영양지수, 한국아메리카와 영양학회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NQ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NQ 서비스가 뭐가 대단한 거야. NQ 서비스는 그냥 우리 아이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NQ 서비스는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아이가 이것을 자제할 수 있는지 또 실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인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절제율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 식생활이 안 좋습니다. 소화비만이 또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NQ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절제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인지율이. 그에 반해서 절제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아이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아이는 단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 이 아이는 정상적인 식생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생활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아이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그로잉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세까지 우리가 그로잉 랩 서비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건강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그로잉 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 번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아이들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 검사를 받고 어떤 솔루션을 받았어. 올해 그 솔루션이 똑같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한번 진행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를 추이를 확인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로잉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앞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 영양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저는 이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있어요. 이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알러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천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면역 건강과 관련돼 있는 장내 미생물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그만큼 장내 미생물이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 우리 아이가 장내에서 이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미생물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피부 면역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피부 면역. 이쪽에 보면 피부 면역.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날이 추워지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부가 아이들이 건조해지면서 아토피와 관련돼 있는 부분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그 아토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내 미생물의 수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권장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아토피 같은 경우에 문헌 자료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고 꼽는다면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비타민 B군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당연히 단백질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C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양소를 이런 수치를 확인한 이후에 적절하게 섭취해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 그로잉 랩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성년기 30대, 40대 삶의 고단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30대, 4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시기에 좀 영양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삶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과제도 몇 가지 있습니다. 과로, 뭐 스트레스, 불면, 뭐 운동 부족, 번아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 꼽는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눈의 활용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루테인, 또 피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밀크시슬, 또 수면과 관련돼 있는 불면이 많기 때문에 미강 추정 추출물들을 많이 권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번아웃과 관련돼 있는 부분,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운 이 번아웃 증후군이 이 연령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7가지 자가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저는 7가지에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활기차기 때문에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우울하고 우울하다, 삶이 즐겁지 않다, 스트레스가 쌓여 음주와 흡연이 잦아졌다 등 7가지 등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2가지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업무와 집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영양소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또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등을 가장 일반적으로 권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에너지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의 기관은 우리가 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은 많은 문헌자를 보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작용, 영양소의 대사 및 저장, 또 혈액량의 조절, 담즙의 생성, 또 다양한 문제거리를 해독하는 작용, 또 호르몬의 대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신체 내에서 복제가 가장 어려운 장기 역시도 바로 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일에서 나온 어떤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체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요즘에 인공장기로 대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공장기로 도저히 대체가 되지 않는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인공간은 만들어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독일에서. 근데 인공간을 만들었더니 한 2층 높이의 건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게 바로 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에서 간이라는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소의 대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신체의 어떤 특정 물질로 변화되거나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영양소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적절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피로도를 느끼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로 알려진 것이 바로 슬리마린이라는 영양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T, ALT라고 얘기를 하죠. 간에만 존재되는 물질인데 간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간 밖으로 나와서 혈중에 이 AST, ALT 농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간이 그만큼 손상됐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40 이하일 경우에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AST, ALT의 수준을 떨어뜨려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빌리루빈이 간 밖으로 나왔을 때예요. 빌리루빈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집산을 만들어주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노란색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빌리루빈이 간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피부가 노래지거나 또 눈이라든지 손바닥이 노래지는 증상을 갖게 되죠. 이런 빌리루빈이라는
그런 물질을 감소시켜주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즉, 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슬리마린이라는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슬리마린이라는 영양소, 일반적으로 밀크시슬이라는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엉겅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참 특이한 원료입니다. 특이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의약품의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라고 한다면 기초 영양소를 대부분 빼놓고는 의약품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게 좀 다른 계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밀크시슬이라는 영양소는 의약품의 원료도 활용이 되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도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분이 병원에 가셔서 간이 안 좋아, 정말 질병의 수준이 아니고 그 전 단계,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예요. 그래서 이 수준을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의사분께서 처방하는 게 바로 밀크시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방되는 의약품의 밀크시슬의 함량과 우리 일반 뉴트라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밀크시슬의 함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뉴트라이트가 좀 높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밀크시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슬리마린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인체 적용 실험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ST, ALT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의 기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특히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원료의 영양소의 특징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30대, 40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앞서 뭐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뉴트라이트 WX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혈중 활성산소 ROS라고 얘기를 하죠. 이 ROS의 수준을 떨어뜨려 주는 데 있어서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한 그런 제품이죠. ROS라는 것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얘기 드리는데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그 전 단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전 단계가 바로 산화적 스트레스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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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과정 속에서 신체에서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질병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 바로 혈중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산화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인 혈중 활성산소의 수준을 낮춰주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인 대상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혈중 활성산소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NA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이 PCHK1 이라는 단백질의 수준도 증가시킨다. P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P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는 단백질은 신체 내에서 어떤 산화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예컨대 내가 막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유해산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유해산소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유해산소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집에 보게 되면 화재 경보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화재 경보기의 기본적인 것은 큰 불이 나기 전에 불을 꺼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역할인데, 바로 우리 신체 내에서는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그 원인이 되는 혈중 활성산소를
센서링함으로써 그 수준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P 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P 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는 단백질의 센서링, 즉 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더블 X가 알려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30, 40대 건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앞서서 얘기 드렸던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존재를 하죠. 기본적으로 내 몸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확인을 통해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다양한 균주의 특성을 살린 밸런스리 365, 또 이뮤니티, W, 슬림핏 제품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잘 시간에 자지 못하는 것. 또 공부할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뇌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뇌에서 뇌의 에너지 대사가 올라가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쫙 치고 올라가게 돼요, 수준이. 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사람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뇌의 활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데노신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잠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잖아요. 각성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커피의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에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을 막아줌으로써 사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면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성, 뭐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체 내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수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신체 내 면역세포가 많아도 질병이 발생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면역세포의 수는 상대적으로 그 농도는 낮은데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 바로 면역세포의 활동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올려주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수면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어, 옛말에 미녀는 잠꾸러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문헌자를 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면 실제로 피부 회복력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 피부 노화가 30% 정도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가 이런 평소에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문헌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일단 비타민 B군을 많이 권장을 해 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B군은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신체 대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신체에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신체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는 단당류를 바탕으로 해서 뇌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세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즉 대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뇌세포가 혼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타민 B1 티아민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대사는 물론이고 학습 에너지원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서
학습 에너지원이 부족해. 학습 에너지를 섭취시키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비타민 B1 티아민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비타민 B군이라는 것은 신체 내 광범위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 내에 특정 물질들을 계속 변환시켜 줌으로써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조효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아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햇빛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대표적인 행복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일상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세로토닌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침에 행복해지고 싶으면 단백질을 섭취한 상태에서 일단 햇빛을 쬐셔야 되고요. 거기에 적절한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세로토닌이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이냐? 아닙니다. 세로토닌이 낮 시간에 충분히 분비가 된 이후에 해가 지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란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 비타민 B3, 비타민 B5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몸짱이 될 때 단백질 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십니까? 음주를 하십니까? 과대한 열량을 섭취하십니까? 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비타민 B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도 비타민 B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를 받을 때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군은 항상 부족한 영양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그리고 노년기에 내 몸에 가장 쉽게 에너지를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영양소로 비타민 B군을 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면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미강주전 출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수면 효율이라든지 입면 시간. 일단 수면에 있어서 리더 여러분들께서 파트너분을 만나셨을 때, 또는 소비자분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입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입면 시간이 30분이 넘게 되면 그분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잠자야지 누워. 그 순간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아직 잠 못 자고 있어. 그럼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잠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입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미강주전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섭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바로 이 입면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2단계 비렘 수면을 올려주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약간 가수면 상태가 되게 되면, 깊이 있는 잠을 못 자게 되면, 오히려 피곤함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렘 수면이라는 것, 가수면 상태라는 것은 하루에 어떤 스트레스 받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서 빠르게 비렘 수면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이 비렘 수면 단계부터 신체를 휴식을 취하고 회복시켜주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렘 수면 시간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에 깊이 있는 수면이다라고 얘기하는 비렘 수면 시간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강주정 추출물은 이 원료가 영양소가 바로 이 비렘 수면 단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서 루테인을 많이 꼽아요. 눈 건강. 최근 들어서 또 인터넷 환경 또 스마트 IT 기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눈의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 눈의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에게도 이 루테인이라는 원료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루테인이라는 원료는 황반이라는 눈 안에 시각의 한 90% 이상을 담당하는 황반의 밀도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눈 안쪽에서 수정체를 거쳐가서 초점, 즉 상이 맺히면서 사물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그 시신경에 의해서. 그 상이 맺히는 중심 시력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황반이라는 부분은 초점이 맞춰지는, 즉 빛이 항상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손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신문지 몇 번 다 태워보셨잖아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황반이라는 아이는, 즉 루테인이라는 저 황반 색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아이는 눈 망막 안쪽에 선글라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빛에 의한 자극을 차단시켜 줌으로써 황반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색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이런 빛들이 결과적으로 이 황반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황반이라는 이 곳의 색소의 밀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30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선글라스의 색깔이 흐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전반 아이들도 어느 정도 멀쩡한 새로 산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선글라스의 색이 빠지면서 내 눈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스마트 기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황반 색소를 지켜줄 수 있는 루테인은 신체 내에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섭취해 줘야 된다. 그럼 언제 섭취해 줘야 될까? 황반 색소의 밀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 단계부터 섭취할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왜? 떨어지는 시점에서 추위가 나온 상황에서 섭취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 추위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꾸준히 섭취해 줬을 때 눈의 건강을 더욱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년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가장 긴 부분인데 시간이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시간을 또 네.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더 빠르게 할게요. 네. 영양적인 극복 과제는 노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노화가 빨리 일어나요. 또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익히 아시는 단백질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1인당 연령대별 질병 개수를 보시게 되면 요 시기 때 가장 또 높아요. 70대, 60대, 70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높아요. 또 항노화 관련 호르몬도 이 시기에 가장 감소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노화 관련 호르몬은 특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송세영 차장이 와서 얘기를 해 주셨을 겁니다. 이런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노화 관련돼 있는 기능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내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오카인의 분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6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지키는 거예요. 근육을. 그 근육의 양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력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근육의 총량도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근육이 중요해? 근육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동성의 자유를 주는 인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은 최근 들어서 이동성의 자유는 물론이고 신체 내에 가장 거대한 호르몬 분비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이 수축될 때마다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그 호르몬들을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마이오카인만 약 300여 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300여 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이오카인이 지금 보시는 7종의 마이오카인입니다. 7종의 마이오카인. 뼈 건강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대응 능력, 심혈관계 질환, 노화 방지, 그리고 지방간 개선,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인 대사증후군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 어른이 되면, 어르신이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적절한 근육에서 분비가 되는 마이오카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일단 근육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이 적절하게 그 위치에서 마이오카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일련의 마이오카인의 분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존재하고 근육이 수축될 때 나오는 게 마이오카인입니다. 근육이 많아도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 셀레늄,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라는 영양소가 적절하게 존재했을 때 마이오카인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신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오카인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 중요한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다? 바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앞부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소라는 것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소비자분들과 이렇게 간간히 상담을 하게 되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팀장님, 제품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건강기능식품 뭐 3개월 정도 섭취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면서요. 그럼 하나만 섭취해 주세요. 그거 뭐 섭취할게요. 라는 얘기를 해요. 더블 X 빼고 이런 얘기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차라리 3개의 제품을 한 달 섭취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신체에 존재했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그런 영양소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 바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단백질을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대표하는 영양소,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영양소를 잘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각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무의미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왜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섭취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헌자를 통해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20g. 파이토 프로틴 1회 섭취 분량입니다. 1일 섭취 분량입니다. 1회 10g이니까 1일 20g이죠. 20g을 섭취하게 되면 이 20g 중에 과연 근육으로 이론상으로 몇 g이 전달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가 20g을 섭취하게 되면 이거 모든 단백질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20g을 섭취하게 되면 그 중에 50%는 장에서 탈락합니다. 50%만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만. 그리고
그 50% 중에서 신체 곳곳에서 다 활용이 되고 실제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이는 20g 중에 2g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 2g을 가지고 과연 내가 내 몸에 마이오카인을 생성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느냐, 또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근육을 키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이란 영양소는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80에서 100g 정도 섭취해야 돼요. 난 프로틴 말고 그럼 섭취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소고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소고기 중에서도 우리가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1등급은 비싸요.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함량보다는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거는 3등급 소고기. 3등급 소고기. 약간은 퍽퍽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질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200g 섭취하시게 되면 그중에 한 40g 정도가 단백질로서 그 가치를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백질은 그만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섭취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남았는데요. 노년기는 다음에 할까요? 저는 괜찮은데. 노년기의 영양소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영양소만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노년기의 기본적인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코엔자임 큐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헌자를 보게 되면 코엔자임 큐텐은 참 재밌게도 20대 이전만 게 되면 신체에서 가장 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일반적인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20대 이후부터 신체 내에서 중요 장기라고 얘기하는 간, 심장, 신장, 폐에서 코엔자인 큐텐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코엔자인 큐텐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코엔자인 큐텐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신체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신체의 중요 장기인 간, 심장, 신장, 폐에서 코엔자인 큐텐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곳에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20대와 60대를 비교하게 되면 코엔자인 큐텐의 수치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 기관의 기능도 간, 심장, 신장, 폐의 기능도 코엔자인 큐텐이 떨어진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코엔자인 큐텐을 많이 권장해 드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코엔자인 큐텐은 신체 내에서 수포옥사이드라는 유해산소가 있습니다. 이 수포옥사이드는 기본적으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인자입니다.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인자로 인해서 손실되는 NO라는 아이를 지켜주는 애가 바로 코엔자임 큐텐이다.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이 혈압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혈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메가3라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3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는 좀 향이 좀 싫어요. 소프트 캡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특히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시점, EPA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는 이 오메가3를 섭취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코엔자임 Q10을 대체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분이 혈관 관련돼 있는, 혈행 관련돼 있는 부분이 혈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면 물어보셔야죠. 왜 오메가3 섭취하고자 하셨습니까? 혈압 관련돼 있는 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코엔자임 Q10 권장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권장할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신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영양소는 이 영양소 자체가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군과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가 바로 알리신이라는 영양소예요. 근데 이 알리신이라는 영양소의 또 하나의 특징이 혈압을 높여주는 인자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지오텐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혈압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겠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요. 식생활 조절이 나이가 들어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중성지방 많이 섭취하시면서 지방 많이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GLA라는 영양소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GLA라는 영양소의 포지셔닝을 여성 건강 쪽으로 너무 포지셔닝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조절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남자분들이 이거 여자 제품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콜레스테롤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GLA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GLA가 콜레스테롤 조절에 대한 광고 심의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건강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GLA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레스틴이라는 원료도 특히나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레스틴이라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선을 그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두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퍼스파티드 콜린이라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두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두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또 연결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에게 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플라보노이드, 일반적으로 은행잎 제제들, 은행잎 추출물이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인지 능력. 이 인지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츠하이머성,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에요. 베타 아밀로이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 발생하면, 한번 쌓이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주류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 은행잎 출물이라는 인자가 바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헌자료상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행잎 출물 또 많이 권장해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외에도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 지금 건강한데요. 오메가3 계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문헌 자료에서 아주 재밌는 게 건강한 사람으로 네요. 건강한 사람으로 한 연구, 8개의 연구에서 메타 분석 결과인데요. 혈압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오메가3 먹으면 혈압을 더 낮추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오메가3라는 인자는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쌓이는 인자, 어떻게 보면 쌓이는 인자를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혈관과 직접적으로 어떤 그 연관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연관짓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팀장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팀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나요? 네, 이제 들려요. 팀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잠시만요. 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네. 네, 제 컴퓨터도 저한테 뭐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까지 얘기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죠.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히 황반 변성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AMD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오메가3 역시도 이 황반 변성에 있어서 그 가치를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메가3도 이 시기에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특히나 중장년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 가급적이면 EPA 함량이 DH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또 하나 노령계 주위에 이렇게 혈당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혈당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할 것을 많이 얘기 드립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식재료를 통해서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는 상태에 가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 혈당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 단계 당뇨와 당뇨병 환자 비율이 이 나이가 들게 되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65세 이상의 10명 중 8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당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비타민과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바나바이 추출물도 문헌자료상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건강 영양적인 부분에서 좀 측면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트라이트 이렇게 좀 제품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 같은 뉴트라이트 제품이 있어요. 눈 건강, 수면 건강, 여성분들 건강, 어린이 건강, 기초영양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어, 좀 몇 가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라이트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소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단일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또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신다면 또 비즈니스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나눠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이번 회계연도에 뉴트라이트 90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뉴트라이트 9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출시가 되는 제품들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하나하나 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분류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20장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오늘 배우는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미